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2 아산시장 재선거 정책 진단 아산의 미래를 묻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오늘 다양한 주제의 정책 제안을 통해서 아산시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유준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순천향대학교 박동성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글로컬 소프트 파워 연구소 윤건종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BTV 중부방송 김장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아산 시민들은 새롭게 선출될 아산시장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경기 전 아산시장이 당선 무효가 되면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 그런 만큼 상당수 시민들은 무엇보다 시장의 청렴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깨끗한, 청렴하고 깨끗한 분이 시정을 이끌어서 정말 많은 아산시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장답게 이렇게 청렴한 그런 시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시민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다양한 연령층이 다가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나 이런 데를 많이 놀러 가봤었는데 좀 청년들이 많이 뭐 이렇게 장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런 거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놨는데 저희 아산은 좀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또한 여성 친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매매 집결지에 조성된 양성평등거리가 지금보다 더 안착될 수 있게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장미마을이라는 이름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양성평등 거리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되면서 아울러 조선시대 왕의 운행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는 온양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해 아산을 전국에 알리길 바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온양행궁 기록관을 좀 다른 외부 사람들도 아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어떤 장소로 이용되었던 곳인지 아산을 상징할 만한 장소니까 그런 거를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록관도 건립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는 점은 달라도 아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산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인 만큼 청렴한 시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자, 윤건종 소장님, 이번 선거의 이 의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박경기 전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1,500만 원을 받고 이제 그 시장직을 물러나게 됐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치적 변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격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아산 역시 경제 위기라든가 일자리,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아산시에 이제 그 행정 공백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아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영상을 취재한 김장섭 기자는 실제 취재하면서 느낀 이번 재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어땠나요?
아무래도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서 치러지는 재선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청렴한 시장, 깨끗한 시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달라, 이런 소통하는 시장도 원했고요. 아무래도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 얘기지만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이 이런 시민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소통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아산시가 이제 인구 40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번 아산시장 당선자의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자, 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산시는 지금 이제 2025년이 그 시군 통합 30주년의 원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년이 돼서 새롭게 성장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시장이 공백이 생겨서 새롭게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또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2024년 이제 뉴스를 보면 그 부시장이 의회 보고 시 5대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만든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과연 이런 성장 동력이 연계될 건지 아니면 이제 폐기될 건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대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이 당선이 되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이나 정책들이 모두 폐기가 되고 새롭게 진행이 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시민이나 또 공무원들의 그 혼란스러운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30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산 시민이 이번 선거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박 교수님. 네, 저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이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본인의 투표 결과가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왔나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정당이나 다른 요소들보다는 정책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산시는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공무원과 지방정치인들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부와 민간 주도 기관들이 다양하게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행정기관들과 수평적으로 협의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걸맞는 시장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재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월 2일 이 아산 시민의 선택에 따라서 아산시정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책진단 아산의 미래를 묻다에서는 아산시의 행정과 도시개발, 경제, 문화복지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정책을 분석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부권 거점 도시 아산의 성장을 위한 행정과 도시 개발에 관한 영상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올해로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온천 도시로 시작해 글로벌 제조기업을 품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과 출생아 감소 시대에서도 꾸준한 인구 증가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유준석 교수님, 아산시 행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시는 이제 2025년이 시군통합 30년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아산은 이제 온천이라는 관념에서 현재 30년이 지난 현재는 뭐 자동차 또는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첨단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기지로서 급부상한 도시가 아산이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구의 현황을 보면 이제 95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명 인구에서 30년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 39만에서 한 40만에서 한 2.47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율이 한 1.2배 정도 되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 2배 굉장히 많이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위치한 탕정면을 하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95년 탕정면 인구가 5천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24년 기준으로 보면 4만 6천 명 정도로 급부상한 도시가 되고 또 2025년은 또 탕정면이 읍으로 승격이 돼서 아직 이제 읍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제 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5월 정도 되면 또 읍으로 또 승격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산시의 큰 특징은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산시 주민이 이제 95년에 한 50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돼서 한 72배 뭐 이 정도로 증가한 도시가 이제 아산.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 외국인 수에 보면 아산시가 한 23%에서 24% 정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인원이 이제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 증가는 아산시가 갖고 있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또는 이제 자동차 때문에 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산시의 사업체를 보게 되면 그 95년에 한 9천 개 정도의 사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보면 그 3만 개 정도의 기업이 크게 증가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 분야를 보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기, 기계, 장비업 이런 분야에서 그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텐데 95년에는 주로 이제 단독주택의 개념이 커졌다라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25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이제 줄어들고 아파트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일자리 또 아파트의 거주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산시의 성장 과정을 너무나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현재 21개 지구에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현황에 대해서 윤건종 소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산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그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던 온천의 도시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그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조건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속하게 이제 지역의 첨단 산업들, 특히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네. 현대 모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그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국적으로 보면 삼성과 현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아산이에요. 이런 그 지정학적인 입지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프라입니다. 교통 네. 인프라,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이제 아산에 고속도로가 없던 아산시에 고속도로가 2개, 3개 이렇게 계속 증설이 돼서 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동쪽으로 보면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선이 있고 그 서쪽으로 보면 이제 서해선 그 고속철도가 신설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아산시의 그 도시개발의 가장 큰 축은 아무래도 이제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한 그 천안권에 인접해 있는 그 동부권 지역, 배방 탕정 지역이라고 그러죠. 인구만 해도 벌써
배방이 한 9만, 탕정이 약 5만 정도, 네. 여기만 합쳐도 14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둔포, 북부권의 중심인 둔포 지역, 여기가 이제 평택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도심인 온양권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발전에 있어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 문제점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온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온천과 온궁은 아산의 마치 계륵과 같은 이런 요소입니다. 아산은 온천으로서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온천 산업들이 전국적으로 다 쇠퇴하는 그러면서 원도심이 침체되고 원도심의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이런 네. 문제까지 초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 실시되는데 원도심의 교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온천, 재래시장, 지역 상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낼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도시개발계획에서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창원이라든가 용인, 네. 아산 이 세 지역이 도시계획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거의 네. 모든 지역이 공사판일 정도로 특히 아산은 이 중에서 전국 1위입니다. 21개 지역의 도시개발 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이제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규모 아산망권에 대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런 계획들이 이제 뒤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산에 네. 산업과 연동돼서 도시계획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아산시가 2040년까지 인구 73만 명을 목표로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박동선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건 미래도시 구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작년 8월에 2040 아산도시 기본계획을 도에서 최종 승인을 했어요. 네. 여기서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성장 목표를 73만 명 규모로 네네.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50만 도시계획에서 크게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수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에 맞는 이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공간 구상을 보면은 이제 수변하고 산림 보전 축을 두고 그리고 주 발전 축 그리고 보조 발전 축을 상정을 해서 각 지역에 따라서 달리 발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공간 구조는 성장 거점을 다원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또 선택과 집중 발전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도심으로 온양을 설정을 하고 3개 부도심을 설정을 하는데요. 둔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신창 도고가 하나 있고 신도시 지역 이렇게 3개를 설정을 하고 또 2개 지역 중심으로 인주 송악을 설정을 했어요. 아까 윤 소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산시는 지금 교통 인프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횡축으로 지금 이제 도로 이름이 확정됐을 텐데 당진 청주 고속도로 그리고 익산 평택 고속도로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요. 이제 이거하고 철도를 묶어서 이제 물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간선도로망 구축, 셔틀 전동 열차, 광역 복합 환승센터 이런 걸 통해서 교통복지 증진 계획도 제시를 하고 있죠. 아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드물게 인구도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은 외국인 이주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네. 맞춰서 작년 8월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참여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에도 크게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도시 개발을 통해서 더 큰 아산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아산시의 정책 김장섭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도시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이제 도시 개발이 많다는 것은 이제 곧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데요. 네. 아산이 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이 개발 압력에 맞춰서 이제 행정 수요를 가져가야 되는데 현재 인구 50만 미만인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충남도와 시의 행정이 지금 중복되는 상황인데 네. 그 때문에 이제 도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와 비교했을 때 이제 천안시의 한 이제 도시 개발 사업지를 볼 때 최대 23개월 차이가 나는 정도로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 개발 지정 권한을 포함한 이제 사무특례 지정이 조금 필요하다 보고요. 이제 정부와 이제 충남도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산시 행정과 도시개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도시의 성장을 산업이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사회나 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패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 유준석 교수님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도시 개발은 이제 두 가지 기존의 도시 개발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인 측면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아산시의 도시 개발은 이제 과거에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온양권에서 지금 이제 동부생활권 내지는 이제 서부생활권으로 이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그걸 보면 이제 뭐 용화지구라든가 배방지구, 탕정지구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반면 또 원도심은 정체, 내지 뭐 지체되는 그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아산시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방사형 교통망 시스템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것 또한 이제 아산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에 대한 경쟁력 약화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제기가 돼요. 그래서 도시 개발에 있어서 원도심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거냐라는 방향 설정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주나 전주의 예를 보면 그러니까 원도심은 이제 전통을 유지하고 또 신도시는 그 현대적인 부분으로서 발전하는 이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2025년부터 농촌이나 이제 기타 원도심의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산시도 이제 이에 발맞춰서 그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철거에 관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주를 예를 들어 보면 원도심에 빈집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공동시설 중심으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도시 재생 플러스 인구에 유입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예를 들어 보면 시가 이러한 이제 빈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 리모델링을 주변의 그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해서 아산시에 다양한 대학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서 학생들이 원도심으로 물론 이제 학교와 거리는 좀 있겠지만 원도심에서 통학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구도 증가되고 또 소비 생활도 증가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도시 개발의 방향이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행정에 있어서는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 행정을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2024년에 다양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상장을 받았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근데 과연 이러한 상장들이 그 시민들에게 어느 만큼 알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소통에 관한 부분을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약간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갔느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에게 빠르게 그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되고요. 네. 또 하나 중에 성장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다양한 이제 재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이제 사회 재난, 그러니까 자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그 새로운 행정에 있어서 하나 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유준석 교수님께서는 신중한 도시 개발과 원도심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셨고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윤건종 소장님은 어떻게 좀 제안을 하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양극화 문제가 원도심의 문제, 신도시의 문제, 발전의 속도라든가 도시계획에서도 굉장히 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이 원도심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아까 21개 지역의 도시개발 그 계획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들이 원도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도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원도심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이게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새로이 주거단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네.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좀 어려워요.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럼 원도시에 대한 그 투자라든가 계획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23년에 발표된 2040에도 원도시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도심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들이 좀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서해선의 인주지구 이 부분들이 인주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네. 고속철의 기능을 준고속철이죠. 이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에 아산시의 대규모 물류단지를 그 인주 쪽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주 인구들이 그 주거할 수 있는 도시를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아산시의 직장인들의 30% 정도가 외지에서 지금 출퇴근을 합니다. 네. 특히 인주나 영인, 둔포, 북부권에 집중돼 있는데 평택권이라든가 천안권에서 출퇴근을 해요. 왜냐하면 생활이나 문화 여러 가지 그 도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요. 근데 지금 창정 같은 경우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기업과 시가 융합되는 이런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이 있으면서도 지금 아산의 산업인구 이런 부분들을 정주인구로 흡수하지 못하는 도시행정의 미비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제 크게 보면 인접도시와의 협력관계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동부권 지역이 천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활이나 문화, 교통, 환경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와의 정책적 연계라든가 특히 이제 최근에 전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는 악취 문제 이것도 네네네. 각자 알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의 문제들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천안과의 그 도시 설계라든가 그 도시 비전에 대해서 뭐 계획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굳이 통합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 생존의 문제입니다. 도시 경쟁력이 그 연담되어 있는 두 도시가 서로 간에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면 나중에 이게 언밸런스가 나거나 그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라든가 재정 낭비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지자체에서 또 안아야 될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인접 그 도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 행정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박동선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아산시 그 발전 계획들을 보면은 이제 미래는 창대하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좀 모자이크 같은 뭔가 일관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아산시는 그 수도권 배후 도시로 기획한 이제 1차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제 1990년대 말에 계획을 했었죠. 근데 이 추진 계획이 그 중간에 좌절이 되고 그리고 크게 수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그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난개발 우려가 많이 있어 왔죠. 이런 시행착오를 미래 정책에 반영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 발전을 그래서 많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도시의 미래는 시민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가능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시를 하거나 공지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공청회나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서로 납득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길이기도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행정과 시민사회, 민간이 잘 소통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정도. 아무래도 아산은 계속해서 개발 이슈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 소통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시행착오 없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분의 제안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김장섭 기자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는 지금 뭐 이제 세 분이 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격차 해소의 시작은 이제 신도시로 빠졌던 이제 시민들을 다시 원도심으로 좀 불러오는 그런 역할이 시작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제 주거를 옮기기에는 사실상 이게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원도심이 이기기는 좀 사실상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원도시를 좀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산 원도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전통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현대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원도심 활성화는 좀 미비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라는 좀 메리트 있는 아산시의 이제 자원이 있고 네. 특히 온양 행궁이라는 좀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아산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령 이제 현재는 이제 온양 행궁의 기록관이 지금 이제 관광 호텔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아산 시민들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온양 행궁이 뭐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외부에서 유입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양 행궁 기록관을 건립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뭐 재현단지라든지 아니면 복원까지도 좀 검토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전에도 지금 온양 행궁에 대한 복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긴 했지만 결국 실행에까지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첫발을 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현재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성매매 직결진 이제 장미마을 같은 경우가 네네. 지금 양성 평등 거리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성 커뮤니티 센터인 나온이라든지 직접 취재도 하셨죠. 네, 여성 기록관 부분들이 좀 건립이 돼서 지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 이제 시설을 건립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사람들을 이곳에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이제 원도심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아산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정책 진단 아산의 미래를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첨단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던 아산시가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산하면 경제도시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의 생산 공장과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건중 소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기업이 분포돼 있다고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아산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의 입지적 조건이에요. 공항이라든가 항만이 인접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업단지의 그 부지 이런데 좀 저렴하게 그 공단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과 현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다. 네. 이게 글로벌 대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도시에 2차, 3차 밴드들이 같이 협력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산이 지금 시군 통합되고 30년 동안 아마 가장 급변하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인구가 성장을 했던 유일한 도시가 아산입니다. 그 정도로 아산은 아주 호황기를 누렸는데 저는 현재 이제 2025년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새로운 시작점에 와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시작점에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인접해 있는 천안의 산업단지라든가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에서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도지사 공약이고 경기도와 협력 사업이에요. 전에 이제 환황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했던 이 사업과 연계돼서 좀 더 발전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첨단 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명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계획상으로 보면 약 수출 물량의 23%, 25%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이 지역의 그 미래가. 그럼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심에 아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산의 산업단지 물류, 항만, 그리고 정주 공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짚고 있었던 2040의 계획으로 네. 이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예, 그 대략적으로 북부권 이렇게 도시의 뭐 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연계돼서 정책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걸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 네. 새롭게 재조명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 산업을 담보하는 건 맞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경제의 문제 때문에 아산에 있는 반도체 사업들, 뭐 인근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위축, 일자리 위축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건 극복되리라고 보는 거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AI 사업, 로봇 사업 이런 부분들까지 진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사업의 맨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계획, 그 다음에 충청남도나 경기도의 그 복합 계획, 그리고 아산시의 계획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아산시의 역할이 이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롭게 형성되는 지금 세종시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세종의 인구 50만, 대전 150, 청주 100만, 천안 아산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메가시티에 들어가 있는 게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10개 시군에 430만 정도가 돼요. 이 연결고리가 아산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든가 모든 기능, 첨단 산업의 기능들이 아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체계적인 계획들, 유기적인 계획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와 이 발전이라든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 굉장히 의미가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 자, 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 스마트밸리 등 현재 아산에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자, 박동성 교수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윤건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가 한국 수출 물량의 10% 정도를 감당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현대, 삼성
이라는 이제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연계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크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이 지역에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산업단지를 통해서 개발하고 생산된 이런 그 첨단 제품들이 수출의 주요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VCL에서 보셨듯이 아산에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죠. 네. 거기에 현재 동시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만 해도 1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산업단지의 뭐 최고 큰 규모를 가지는 것은 현대자동차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지만은 그 외에 그 지금 현재 새로 조성되는 이런 그 산업단지로는 몇 개만 소개해 드려보면은요. 네. 아산 스마트밸리가 그 2019년에 지정이 됐죠. 그래서 충남 북부 첨단 산업 발전축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천안 제2, 3, 4 일반 산업단지, 마정 일반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은봉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전기 장비, 기타 장비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2024년 12월 달에 지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드스밸리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봉면하고 둔포면 신양리 일대에서 일원에서 지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소부장 관련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앞으로 그 소부장 분야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대학과도 긴밀히 협력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산이 이렇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은 도시인 만큼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장섭 기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해에도 아산시에 이제 국내 기업 12개와 외투 기업 2개, 모두 14개 기업에서 4,615억 원, 그리고 98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는 투자 협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10개에 달하고 네. 이제 계획 중인 산단도 7개에 달하는데요. 이제 계획대로 이제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단지가 많아지면 개발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아산시의 이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4% 정도가 이제 산업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시대적 요구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산업 부분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그 정책 같은 부분들을 좀 참여를 독려를 해서 이제 산업이 이제 부분들이 산업단지가 이제 탄소 중립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아산시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올해 아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유준석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지금 이제 윤건현 소장님, 그다음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산시는 산업단지가 확대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 때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 거냐, 이제 지금 일반 산업단지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된 노후 산단을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김장석 기자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부분이 이제 계속 발생이 돼요. 네. 아산시의 기본적인 산업군이 자동차와 반도체, 또 자동차와 반도체와 관련된 또 부품 산업들이 주가 돼요. 근데 이런 산업들이 주로 보면 이제 탄소 고소비 제품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제적이나 아니면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정책들이 이 탄소 중립 내지는 이제 저탄소 산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김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시와 입주 기업들에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도심 경제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안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확충 부분이 계속 아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제 저소득층 내지는 이제 차상위 계층의 경제활동 부분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시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지금 이제 자치단체 50+ 신중년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아산시도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원도심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신중년의 그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산시의 60세 이상의 인구 분포를 보면 한 전체 인구의 15%에서 17% 정도가 원도심의 이제 그 신중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년에 있어서의 그 사회적 문제 부분이 이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돼요. 그래서 원도심의 그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네. 그 젊은 층과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 50 신중년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청년의 아이디어와 또 신중년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네. 아니면 신중년 부분들에게 자격증 자격증 사업을 통해서 그 자격증과 이 청년들과의 결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도심 부분의 경제 활성화 부분에 일정 부분 네. 또 기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산시 경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도시 아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한 분씩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아산시가 주목했으면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먼저 윤건종 소장님. 기후변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문제도 있고요. 지금 각 기업들의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아리백 사업들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아산시가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 특히 이제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하천과 바다 이런 그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입지 조건도 있고요. 뭐 고려해 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인재풀이 대단히 그 아산, 특히 이제 천안 아산 그 통합에서 봤을 때 지역 인재가 아주 풍부하다. 네. 근데 이게 기업하고의 미스매칭이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이 과연 대학에서 그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서로 이제 그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학과 그리고 이제 그 기업과의 그 유기적 관계들이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인재에 대한 그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평균 인구 40세 아주 젊은 도시인데 이 젊은 도시의 인재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산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 계획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주거를 하려면 지금 아산이 GRDP에 전국 6위권 이렇게 갑니다. 네.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전에는 이제 아산이 거의 탑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여건이 있으면서도 그 정주 공간에 쾌적한 정주 공간 그리고 문화와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주변에 아주 좋은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연적 조건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미진함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런 그 생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대도시권에 계속 유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인력 자원들이 아산에 정주하면서 아산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기가 코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항만이라든가 지정학적인 요건이라든가 공장 중심 아니면 풍부한 노동력 이런 요건들이 이제 또 자원이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 두 가지는 아산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항만이라든가 인적 자원.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자원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증가에 자꾸 매달려 있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는 되겠죠? 수반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삶의 질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소프트 파워로서의 작용이 됐을 때 아산의 경제가 아주 매력 있는 도시로서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아산은 인적 자원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박동성 교수님은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역 그 주민들의 뭐 님비 현상 때문에 좋은 그 기업이 못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뭐 행정이 그 시민사회 협조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그거는 모두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는 아까 그 기업 그 뭐 산업단지 유치 현황이라든가 건설 현황을 보면서 봤다시피 이제 제조업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지역 출신의 이공계 출신들이 좋은 그 이공계 출신들이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기에는 꽤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인문사회계열은 지역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윤건영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삶의 질이라는 게 사실 문화 향유권이죠. 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시민으로서의 권리고 행정이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장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거는 인프라로 만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죠. 문화, 복지 등 제조업 이외의 분야 또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문화 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그리고 문화적인 복지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문화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우리 유준석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뭐 산업단지, 우수기업, 일자리 다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아산시의 기본 축구이 이제 두 가지라고 자동차하고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자동차 반도체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현재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아산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뭐 풍족한 도시라는 표현 내지는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은 이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풍족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요건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산시의 세수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또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전체 세수가 네. 약 한 40% 이상, 50%까지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한 지역 그러니까 큰 두 개의 지역 그 기업군의 그 세수가 몰리다 보면 그 이 사업들이 만약에 사업 구조 변화로서 침체가 됐을 때, 네. 네, 과연 이 세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경영 적자로 인해서 아산시의 법인세 납부 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라는 부분에서 이제 보충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가 보충해줘서 그 아산시 재정에 커다란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 침체라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아산시의 세수 방향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앞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특화된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소부장 기업들을 많이 확충했을 때 그 세수라는 부분 또 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부침이 없었을 때 그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발전 문제가 같이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께서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장섭 기자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세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도시 개발 그리고 기업 유치 그리고 좋은 정주 여건 이 부분이 좀 뭐가 먼저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됐을 때 도시의 성장이 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이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산업 구조도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이제 아산시의 이제 산업 기업들도 이제 빠르게 변화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랑 이제 반도체의 부품에 이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래의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산시는 현재 지금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랑 이제 AI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산시에 얼마나 빠르게 정착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도시 아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들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아산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에 관한 정책 제안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아산은 온천으로 유명한 휴양 도시이자 이순신 장군의 영적을 모신 현충사를 비롯해 외암 민속마을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먼저 아산학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박동성 교수님께서 아산이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아산시가 어떤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 면에서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는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맹시행단 이런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청동시대 출토 유물 중에서 비파형 동금 같은 것들은 교과서에서 잘 배웠을 텐데요. 네. 이런 유물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충무공 관련 유물들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나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등 많은 문화자원이 아산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 지역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이걸 생각하면은 아마 다 고민을 할 겁니다. 충무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충무공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혹은 좀 추상적으로 아산 시민들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걸 역사적으로 살펴서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은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산은 예로부터 문물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죠. 육로로도 그렇고 그리고 해로로도 그렇습니다. 바다와 접하면서 물길이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아산에 정착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산 문화는 개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그 출생은 서울에서 했죠. 근데 이제 아산으로 장가를 들어서 처가인 아산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네. 그 맹시행단은
아산에서 중요한 그런 그 문화 자원인데요. 맹사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신창 맹씨는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산에 자리를 잡고 중요 성씨가 되었죠. 사실 이제 맹사성 하면은 청렴으로 대변되는 이런 그 청렴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산에서도 맹사성의 뒤를 이어서 청렴한 공직자, 청렴한 공무원 이런 것들을 이제 슬로건으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가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청렴한 후보자를 뽑기 위한. 네. 네. 그래서 맹사성을 다시 재평가하는 이런 그리고 이것을 또 아산의 브랜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산에 정착한 사람들을 아산에서는 잘 수용해 줬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원 중에서 그 1610년에 인산서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아산 최초의 서원입니다. 그 한국의 서원에서는 그 지역의 연고 인물들을 배양 인물로 해요. 그런데 그 인산서원의 배양 인물을 보면은 이지함이라든가 토정 이지함 그리고 기준 같은 분들은 아산에 짧게 머물렀어요. 사실 이제 토정 이지함은 되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데 아산에 3개월간 아산 현감을 역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의 주요 배양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문화가 아산시가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바탕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산시는 아까도 계속 살펴봤듯이 1990년대보다 인구가 한 2.5배 정도 늘었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이주한 이주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산에 별 문제 없이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산 시민이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축적되어 온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산하면 문화의 도시 이런 키워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문화와 관련된 지역 축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산의 그 문화유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아산시에 등록된 문화재, 그러니까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통 문화에서의 전통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총 88건의 문화재가 등재가 되어 있고 이 중에 국가 지정이 32건, 시도 지정이 56건이 있습니다. 꽤 많죠. 이렇게 그 등재된 국가유산, 문화유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온천으로는 뭐 잘 알다시피 온양온천, 도구온천, 아산온천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아산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축제로는 그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은 3월에 피나클랜드 튤립 수선화 축제가 있고 3월에 아산온천 벚꽃 축제가 있고요. 4월에 또 성욱 이순신 축제, 아산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축제죠. 그리고 10월달에 외암민속마을에 지풀문화제가 있고 또 10월에 은행나무길 축제도 이제 전국적인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있긴 하지만은 또 봄, 가을 향교에 사는 석전제, 또 관계례 이런 것들이 지역 축제 행사와 더불어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정말 아산의 지역 축제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유 교수님도 아산 시민으로서 이런 문화 관광자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그 아산시의 그 문화자원 또 관광자원 또 축제가 정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제 많은 자원과 또 축제들이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그러니까 홍보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자치단체별로 그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홈페이지 맨 상단 또 중앙에 문화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색인해 놓고 누르면 각각 지금 말씀하셨던 산, 뭐 문화관광자원, 또 축제라는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아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래로 계속 드래그를 해야 맨 마지막에 아산의 관광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라보는 이런 그 정보량에서
그러니까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곳과 하단에 위치되어 있는 곳에서 찾아가는 부분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산시가 지금 이제 다문화 뭐 존중 도시로 되고 있는데 과연 네. 그러면 이 다문화 인구들이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문화의 유산성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문화 주민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아산시의 정체성을 어느 만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그들이 아산시에 꾸준히 정착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됐을 때 아산시의 인구라든가 이러한 문화들이 좀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 자원은 많지만 이게 활용되는 부분 그리고 홍보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산시가 저출생과 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지금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2024년에서 2025년 가면서 복지 예산은 한 334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전체 예산의 한 39.2%가 복지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뭐 100원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 제도적으로 아니면 직간접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이제 원도심 문제, 농어촌 문제, 특히 지역 소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면 지역의 농촌 지역과 면 지역들 여기에 인구 소멸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자연적 이런 특성으로 이런 자원들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가야 되고요. 특히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이주했을 때, 뭐 구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3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수리를 해서 10,000원의 임대주택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도 무조건 오래된 주택들을 소멸시키는 이런 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살기 좋은 아산으로 가족이 같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산의 문화에서 문화적 갈증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배구장이나 축구장을 갔을 때 아산이 공연장을 갔을 때 항상 만석이 되는 이유는 그 갈증입니다. 그만큼 갈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드웨어 부분도 충분히 구성이 돼야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역사나 행정, 미술, 그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게 박물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행정을 기록하는 게 아카이브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아산의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지역 사회의 중심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화와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정석 기자, 실제 취재를 나가면서 시민들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있잖아요. 네. 아산의 시민들의 문화 복지 체감도 어떤 앞으로 좀 복지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뭐 이제 미선 8기 들어서 이제 임산부 뭐 100원 택시나 이제 권역별 키즈앤 맘센터 그리고 참전 유공자 수당 확대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 향상에도 이제 아산시가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했을 때 수혜를 받으시는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제 그 복지를 지금 수요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전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서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큰 유명한 공연이라든지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로 보려고 하면 천안이나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아산시에 이제 대규모 공연 시설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의 전당 건립에도 이제 시민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초 이제 지난 2004년에 이제 문예회관으로 이제 처음 이제 건립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제 사업이 추진됐다, 중단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지난 2023년에 1,200석 규모로 지금 건립 계획을 확정을 하고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는 이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오면서 기금 마련을 통해서 이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면 이 네. 부분을 어떻게 추진 의지를 갖고 추진할지가 이제 향후 건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산의 문화복지 현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그리고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만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성 교수님부터 정책 제안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산시의 규모에 걸맞는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아카이브, 기록관, 예술회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위한 그런 자료를 축적을 할 수가 있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는 사실 경제가 성장할 때 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렵습니다. 사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때 이때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그 문화 유적에 대한 보존과 또 필요할 때는 복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산성이 꽤 많고요. 네. 그리고 발굴 유적지도 발굴만 하고 덮어버리는 데가 들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서원이나 관아 등 또 복원의 가치가 있는 유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은 다른 관광 자원들과 연계해서 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제조업과 다른 그런 지역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주민이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산시 인구가 70만 이상이 되려면은 외부로부터 이주민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해외로부터는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인구가 인구 70만이 되면은 10만 이상이 돼서 현재 이제 10%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한 15% 정도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그 재외 동포의 자녀들은 이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석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산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제 온천,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현충사 뭐 이런 세 가지 외에 더 떠오르는 곳은 없다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럼 아산시의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미지를 높일 거냐라는 걸 보면 지금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온천 관광 캐릭터가 있고 또 이순신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번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 찾아본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아산시의 시민 또는 뭐 청소년, 대학생이 이제 많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아산시의 이러한
관광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순신 캐릭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게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엑스포, 뭐 꿈돌이 뭐 이렇게 이제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백화점을 가봤는데 백화점 한층 코너에 그 대전의 엑스포와 관련된 뭐 인형, 또 문구, 또 굿즈 상품들, 또 뭐 이모티콘들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오픈돼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구입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또 과연 꿈돌이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인형 문구라든가 굿즈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계속 좀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도 좀 이런 이모티콘 내진 캐릭터들이 있기는 있지만 과연 이와 관련된 기타 뭐 다양한 그 종류 홍보할 수 있는 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좀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의 꿈돌이와 같은 이제 그런 상품, 굿즈 상품들, 그다음에 지역 특화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샵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아산시의 이제 외부 인구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영인산 휴양림의 등산객들을 보면 그 주차장에 차를 못 댈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국교청에 만드는 방법들, 또 외암리 민속마을에 관련된 이제 그런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장소에서 이런 이제 아산시와 관련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또 2세대 연냐라는 것들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순신, 그다음에 이제 현충사, 또 온천과 관련된 것들, 아까 이제 온양행궁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산시만의 스토리텔링화가 돼서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했을 때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 문화적 브랜드가 좀 높여지지 않나라는 걸 한번 제시해 봅니다. 네.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만큼 아산시의 브랜드를 좀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윤건종 소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아산이 도시구조도 바뀌었고요. 구성원도 많이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삶의 형태, 뭐 이런 그 농업 중심에서 뭐 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의 그 삶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1300년의 온천 도시에서 이제 미래 산업 도시의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이 상황에서 아산시가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아산시가 아까 우리 두 교수님들도 계속 말씀하신 그 역사적 중요성과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시 명칭 개정도 제가 아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온천 도시의 온양, 그리고 청일 전쟁 이후에 근현대사의 그 세계사적 그 중심에 아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통합시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미래 도시에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순신 씨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전환기의 패러다임의 중심에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고민을 아산 시민이 다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아산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아주 우리는 뭐 콘텐츠라든가 자원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와 자원이 아주 그 소프트 파워가 강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미래 브랜드를 앞세워서 새로운 아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두가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와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다. 그런데 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정책들을 조금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장섭 기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산은 과거와 현재가 이제 공존하는 그리고 어우러지는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고 외암마을과 온천 그리고 첨단 산업까지 아산만의 이제 이런 독특한 이제 아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령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순신 캐릭터라든지 뭐 굿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관광 기념품 관련해서 이제 공모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공모에 그치면서 이 공모된 그 부분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한다거나 뭐 스토리를 입힌다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개발해 왔던 이제 캐릭터라든지 굿즈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도시 브랜드를 만들 캐릭터를 일단 선정을 하고 이 캐릭터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입히냐, 아산만의 스토리를 입혀서 왜 내가 아산에 오면 이 굿즈를 사야 되지? 캐릭터를 사야 되지?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판매 장소도 좀 확대를 해서 뭐 팝업 스토어를 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취재하는 김장섭 기자의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현안과 제안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정책 진단, 아산의 미래를 묻다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오늘 제안해 주셨던 내용을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제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성 교수님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중앙 정치를 오늘날 상황에서 보면은 우파와 좌파 중에서 균형 잡힌 그런 그 공동체, 국가이든 지역사회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리는 거는 극단적인 왼쪽 오른쪽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앙 정치와 그 지방 정치는 다르고요. 국가와 지역 사회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는 실질적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같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으로서 가지는 그런 아이덴티티, 공동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인식이라는 것은 협력과 포용이죠. 그리고 협력과 포용이 있어야만 장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산이라는 지역적 테두리 속에서 아산 사람이라는 그런 이웃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인, 특히 그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뽑는 시장은 이런 공동체로서의 아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준석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토론회 초기에 나왔던 이제 청렴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청렴한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통합 30년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또 이어져 가야 될 아산시에서 새로운 아산시를 디자인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아산시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윤건정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아산시장 재선거가 생긴 거에 대한 좀 아픔이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아산의 단체장 그 시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책임 정치에 대해서 좀 의식이 좀 약하지 않느냐. 선출직 공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식의 이런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그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이런 것들을 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놓고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정치에 대한 좀 의식을 강화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을 전에 하셨던 분이나 새롭게 하시는 분이나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그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일부 전달이 가능합니다. 언론에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러면 내가 시장이 돼서 뭘 하겠다는 매니페스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매니페스토가 없이 비난을 잘하고 지지를 얻는 사람이 그 시장이 된다? 이거는 또 다른 악순환이 될 수 있어서 그 매니페스토에 대한 정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비전과 정책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지방 정부에서 의회라든가 단체장이 정당 소속으로 계속 가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당을 표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나 이 정당에서 활동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예로 지방 정부의 그 수장을 뽑을 때도 국회 의석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집니다. 네. 지방 정부는 독립 법인체예요. 중앙 정부에 예속돼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국가 틀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고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중앙정부나 어떤 이념적인 세 대결에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제안 드린다면 단체장이라든가 의회에 정당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뭐 제도적으로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당을 위한 정치보다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저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돼서 정책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장섭 기자,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막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아산시 정책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제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시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시민이 뽑아준 시장인 만큼, 시민이 대표인 만큼 아산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거 유권자 여러분들도 후보자들의 꼼꼼한 정책 비교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산시정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네 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는 4월 2일은 앞으로 1년여 남짓 아산시정을 이끌어갈 아산시장 재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선거일에는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저희 BTV 중부방송이 추후 당선자에게 직접 전달해서 새로운 아산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진단, 아산의 미래를 묻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